네, 오늘 이제 저희가 물가와 금리 관계 역동성에 주목할 건데, 오늘 크게 보면은 물가하고 금리 이 두 가지인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사실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맨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정말 부자가 되었을까. 진짜 그때 1달러를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 가정으로 이제 저자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이율이 높다, 수익을 얻었다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그때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명목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무조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던 거는 실질적 수익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짜장면이 50년 전에 15원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해봐야 172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40년, 50년 지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짜장면 거의 8,000원, 9,000원 뭐 비싼 데는 뭐 되게 10,000원 넘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진짜 저렴하다 하면 요즘 한 7,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그때 돈 그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짜장면 못 사 먹는 거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라는 거를 절대 반영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수입이나 수익에 대한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서 쭉 이야기하는 건 또 신용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돈을 내가 어디 예금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돈 빌렸을 때 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지금까지 보면은 제일 오래 살아남은 기업도 500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자산을 지키는 거에는 어떠한 위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감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여러 다방면에 투자를 할 때 뒤에 연금도 나오잖아요. 연금에서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투자에도 100% 성공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험 요소들은 쭉 깔려 있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서 한 역할이 무엇냐? 한국은행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있는 집단이에요.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물가가 이렇게 너무 오르고 너무 내리지 않게끔 그 유지 관리하는 그래서 숫자를 관리를 하고 돈이 융통되는 걸 관리하는 집단인데 그래서 이 집단이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돈을 발행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이 기준 금리 결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 보면은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갈 때는 금리가 높아도 사람들은 어쨌든 벌어서 다시 이거를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잘 될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일 때가 되게 위험하죠. 지금은 경기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 물가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었죠. 사실 지금에 있는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금리가 거의 그때 2%대, 1%대 막 이랬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모든 경제 활동이 스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계속 금리를 낮췄죠. 낮춰가지고 대출을 유도를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써라. 특히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금리를 되게 낮춰줬고 기업은 그 낮은 금리를 내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을 계속 유지를 했고 그래서 도산을 막은 건 거죠. 도산을 먹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이제 주식 투자하고 막 이렇게 대출금 갖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좀 더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런 혜택이 쭉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저금리로 가다 보니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깔렸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은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 과자가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돈이 이제 예전에는 1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돈이 풀어지니까 이제 공급에서 이제 사람들이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돈은 너무 많아, 시중에. 그러니까 100원짜리 과자를 200원을 줘서 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 거죠. 근데 물건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상품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에서 뭘 해요?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동안에 뿌렸던 돈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영끌에서 아파트 샀는데 그때 부동산 우리는 이제 부동산 문제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영끌에서 아파트를 거의 한 80%씩 이렇게 대출받아오고 샀는데 지금 예전에는 월급 3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이자 내고 200만 원 살았는데 지금은 200만 원을 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고정금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자를 많이 낸다라는 건 이자를 빨리 이제 올린다라는 거는 돈을 그만큼 빨리 갚으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이자로 내기 힘드니까 빨리 돈 갚아. 계속 원금을 계속 이제 돈을 회수를 하는 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100원짜리 과자를 200원에 샀어요. 근데 이 200원짜리가 다시 100원으로 내려가냐? 그러진 않거든요. 200원을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건 서민들이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크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전부 다 대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부동산 값이 올랐을 때 그거 몇 개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이자 많이 나가면 그거 갚아버리면 되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일반적인 서민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이제 그 물가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목표는 2%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금리 기준 2% 유지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6%, 7%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지금 유가가 지금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지금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 기후들이 계속 생기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곡물 가격들이 폭등을 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가루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밀가루 생산량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밀가루 소비가 많은데 왜 안 하지라고 했는데 되게 단순해. 우리나라에서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싸게 구입을 하는 건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들도 계속 생기고 있죠. 지금 뭐 계속 계속 내려오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돼지고기 사례처럼 지금 채소 가격들이 폭등을 했어요. 사람들이 채소를 안 먹는다 해도 기본적인 소비되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뭐 상추가 1,000원 하던 거를 지금 한 3, 4천 원 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내가 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결국에는 밥값 가격을 올리게 되고 밥값을 올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밥 한 번 사 먹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임금을 상승해달라고 하죠. 그럼 회사에서 또 임금을 상승해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인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매달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런 물가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물가가 이제 계속 상승했던 나라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짐바브웨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었고 이 나라가 지금 거의 뭐 국가 부도가 난 건 거죠. 돈을 휴지처럼 사용을 했었던 사례들이 뒤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사례가 나와 있고 우리가 가장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거는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저성장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잃어버린 10년 이러다가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어떤 다큐 프로에서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봤는데 계속 저성장의 국가의 상황으로 이제 금리도 오르지도 않고 이제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비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게 단순한 수치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경제 지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이전에는 뭐 일본이 뭐 경쟁력이 한 3위였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이런 지표들이 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다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사망하고 근데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문제들이 나왔던 게 한 집권당이 지금 40년 넘게 계속 똑같은 당에서 집권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그 하나의 그게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이제 그런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워낙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때마다 극과 극으로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가 너무 극단적으로 줄다 보니 근데 일본이 이제 그런 예금 은행에다 돈 넣는 비율이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이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자를 많이 받아서 불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수 경기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데다가 일본이 그러면은 수출을 예전에 과거에는 되게 많이 했던 나라잖아요.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TV 가전제품이라든지 거의 보면은 세계 원탑은 다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원탑이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일본의 과거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출산율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국민연금 믿지 마라 여기에 또 나오는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내가 냈던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데 여기에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지금 40대, 50대를 제외하고는 그 돈 받을 생각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 어차피 국민연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우리가 이제 매년 월급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낸 돈을 가지고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불려야 돼요. 계속 많이 불려가지고 이걸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정말로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계속 번다 할지언정 국민연금의 돈은 고갈이 된다라는 건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있고 사실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이 생산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여러 분야들이 앞으로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내 노후를 이제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국가가 됐고 이제 한 명당 출산율이 1%도 한 명도 안 되는 이제 그 고령 국가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순간에 갑자기 지금 아이를 되게 많이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게 좋아진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들을 보면은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돈 얼마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인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은 계속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돈을 내가 2명이 이제 매년 국민연금에서 2명한테 돈을 줘야 돼요, 매년. 그러면은 돈을 넣는 사람들 있죠.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도 2명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 받아야 될 사람은 2명인데 돈 내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1명에 대한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어쨌든 돈을 이제 수익률을 엄청 높여가지고 하더라도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연금은 그냥 내가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낸 것만큼만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소득의 9%를 내지만 나중에 받는 구조는 4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한 20년을 내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한 40%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월급의 40% 정도를 이제 은퇴하고 나서 받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는 그냥 9%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노후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저번 달에 읽었던 연금 노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준금리나 물가들이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게 사실 좀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뉴스를 보실 때 뉴스에서 지금 뭐 물가가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끝나시고 나서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의 그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뉴스들이 최신 뉴스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 두 개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거 보다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물 자산인 것 같아요. 실물 자산은 크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지금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품이 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물 자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하고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가치도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부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이 왜 처음엔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투자하다 부동산을 가는지도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는 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